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잇따라 위반하면서 NLL 침범까지 감행했습니다. 언제 레드라인을 넘어설지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 당대회가 폐막한 직후에 북한이 이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상선을 기습 월선시켰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빌미로 삼아서 다시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사격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하고 나서 이를 빌미로 또다시 포격에 나선 것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2018년 9.19 군사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고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9.19 군사합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북한이 그런 중요한 완충 장치가 없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압박과 도발 행위를 더 이상 강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긴장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론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미국과 중권의 패권 경쟁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군사 합의가 무효화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전쟁은 나지 않는가 하고 민심이 동요될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죠. 그 점을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북방 한계선 무력화의 시도를 다시 한번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해 NLL 침범은 결국 9.19 군사합의 무력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에는 고강도 도발로 가는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명분 쌓기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 이런 그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맞죠. 하지만 이제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지금 예상되고 있는 7차 핵실험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면보다는 그 제8차 당대회 2021년 1월에 개최됐던 제8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국방 중기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수순입니다. 그렇게 이제 최신 무기를 다 확보를 해야만이 한국의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 무기를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이 강공책뿐만 아니라 대화 국면도 전환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은 뭐 내세울 어떤 바게닝 레버리지가 없거든요. 지렛대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런 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서 힘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5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까지는 계속해서 북한이 아무리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식량 지원 등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 무기 체계 개발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네. 사실 9.19 군사합의 이후에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서해 NLL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서해 NLL 지역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인해서 또다시 남북 간의 제2 연평해전과 같은 무력 충돌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떤 도발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제일 좋은 예가 지난번 약 그 150여 대의 그 북한 공군기를 띄워서 이제 공중 훈련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북한의 비행기는 너무 낙후되어 있고 또 이런 전력난 그리고 원유 부족으로 제대로 그 공군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분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뭐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실제보다 많은 비행기가 동원된 것으로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서해에서 다시 한번 NLL 침범을 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3의 연평
해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아직도 계산해야 될 것은 만약에 그렇게 북한이 그런 레드라인을 넘는다면은 북한 정권이 제일 피하고자 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9.19 군사합의에서 그 합의한 대로 그 DMZ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북 선전전을 중단했습니다. 네. 그 확성기를 통한. 근데 만약에 제3 연평 해전이 일어난다면은 국민 여론도 그 방향으로 갈 테고 그렇다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확성기의 재가동이 시작될 텐데 그렇다면은 큰 틀에서 본다면 북한 정권으로선 오히려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대북전단 얘기를 해주셔서 북한이 지금 남측에서 살포한 이 대북전단이 결국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원인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책임을 대북전단에 돌리는 행위, 그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 8월에도 이 대북전단을 가지고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제가 김정은 그 총비서나 김여정 부부장이라도 남한을 탓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코로나가 북한에 퍼졌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권의 무오류성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측을 계속 그런 반인륜적 범죄의 그 주체 세균탄을 투하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비난 성명을 보면은 아직 가동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확성기를 재가동했고 전단을 살포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을 뒤집으면은 그만큼 북한이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북한이 이제 외부 세력에 대해서 내부의 어려움을 탓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0년대 후반에 북한에 식량난이 왔을 때 고난의 행군 기간이죠. 그때 북한의 이런 그 공식적인 정부 자료를 보면은 다 이것은 이 정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북한에 낙후된 그런 농경 시설과 그런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책략의 결과다.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고 또 하필 90년대 후반에 그 이상 기후로 인한 네. 자연 재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게 당과 지도자의 무오류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의 성과를 좀 내세우면서 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북한 내부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과 좀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을까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3번째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의 10년 동안에 가장 큰 그런 업적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핵무기밖에 내세울 게 없는 것이죠.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2022년 4월에 했는데 2020년대 와서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외부 세력과 대결을 해야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에게 마지막 남은 민심 달래기 카드는 핵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국방 중기 계획을 5년 동안 추진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네. 외부 세력이 우리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책동을 할 때면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교리까지도 바꿔서 법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외부 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말살시키려 하기 때문에 비록 불만이 있더라도 정권의 통치하에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북한 인민과 간부들에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사실 그 법제화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4월에 건국절을 기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하나는 그 할아버지 김정은이 김일성이 1953년도에 한국 전쟁이 정전이 된 다음에 7월 28일 전승 열병실에서 처음 입고 나왔던 하얀 원수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설주 여사도 같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핵무력 국가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특히 인민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었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역시 핵무력 법제화 이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언제일지만 남아있을 뿐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역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또 한미일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좀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떤 조치들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5월에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 합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해서 한국에게 믿을 수 있는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핵무기 없이 한국과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한반도에 다시 한번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91년에 철수했던 그런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미국 정부 관리와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괌에 배치한 미국의 전략 핵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에 대한 핵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는 모자란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정책이 결정되었다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국가로서 모든 그 새로운 전략적 콘텐츠를 고려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장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 영토에 도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공약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전술핵이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저장 장치를 먼저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북한의 미사일 선제 공격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탑건 매버릭에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핵무기 같은 것은 굉장히 공군력이라든지 전폭기라든지 미사일이 정밀 타격하기 어려운 산이 둘러싸고 있는 데 있다든지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타겟이 3m 크기밖에 안 되고 한 차례 폭격이 아니라 두 차례를 해야만 파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전술핵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그 저장고를 북한이 어떤 수단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공약, 실행 과정에 대해서 보다 신뢰 있는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네, 앞서서 북한의 이런 계속된 도발이 결국에는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힘을 키우기 위한 일환이다.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7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하고 난다면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미국과 일련의 협상을 제안을 할 텐데 그때 미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중요한 변수는 사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측의 이제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리 러시아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차 핵실험을 북한이 강행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만에 하나라도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는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최고조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불안감이 증폭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그 핵 협상에서 북한의 이런 발언권이라든지 협상력은 크게 강화가 됩니다. 북한도 이것을 알고 러시아를 가까이 끌어들이는 그런 외교 행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3월 24일에 유엔 긴급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140개 유엔 회원국이 찬성을 하고 몇 나라가 기권을 했는데 오직 5개 국가만 반대표를 던졌어요. 러시아 측 편을 들어서. 당연히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리아가 반대표를 던졌는데 흥미로운 것은 에리트리아하고 북한도 러시아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러시아가 점령 지역 4곳에서 그 영토가 러시아에 편입되는 국민 투표를 했을 때 그것을
북한 외무성이 신속하게 승인을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러시아 편을 드는 북한의 행보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만약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발 행위를 하고 그것이 핵무기 사용과 연관이 된다면은 북한 측으로서는 큰 전략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한미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 핵무기의 위협, 실제 사용 가능성에 대한 계산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끝난 이후에 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나토 회원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이런 핵 위협에서 미국은 어느 한 협력 국가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시아 지역 내 협력 국가에 대한 보호, 안보 공약을 지키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이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한반도라든지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에 훼손이 되는 일은 없다. 여기서 미군을 빼서 저쪽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아시아 동맹 국가들의 안보 공약은 약화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를 미리 잠식시키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